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1시간이 훨씬 넘게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부와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이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 일상화됐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바로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 얘기는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된다,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요. 자,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이 전후는 계속해서 감돌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명 대표 오늘 기자회견 자처했습니다. 90분 넘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영원할 것 같지만 정권과 권력 길지 않다. 있을 때 잘해라. 이렇게 윤석열 정권을 정면 겨냥했는데 한동훈 장관은 말씀이 점점 험해진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신경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주어진 권력을 정적의 제거를 위해서, 권력의 강화를 위해서 남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영장 내용들을 보면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이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되고 대문도 닫아야죠. 이걸 방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도 계실까요? 네, 이재명 대표의 기자 간담회 1시간을 훌쩍 넘었습니다. 자, 배승균 논설위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간담회는요? 네, 시간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네. 보통 뭐 간담회를 해도 한 2~30분 정도인데 오늘은 굉장히 길었고, 그리고 혐의 하나하나마다 예. 다 답변을 했고, 그다음에 또 윤석열 정권과 검찰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도 높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야 영장이 청구된 마당이니까 내가 그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명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할 수 있어요, 분명히. 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방어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길게 하는 거는 저도 상당히 이례적이라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길게 할 수 있었던 그 자기 방어를 왜 검찰에 가서는 그렇게 안 했을까 하는 약간의 의문은 듭니다. 네. 그리고 검찰에 가서는 자신이 이미 써온 서면 진술서를 내고 예. 대부분은 뭐 별로 답변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 있으면 검찰에서 이미 얘기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아까 한동훈 장관이 말한 대로 판사 앞에 가서 이렇게 자신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라고 또 일반 국민들은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발언에서 되게 주목되는 점은 이 발언 강도가 어제에 이어서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예. 대통령을 어제는 깡패라고 지목을 했고, 오늘은 이 검찰을 향해서 오랑캐라고 하고 또 도둑들이 날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좀 아무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좀 발언 수위가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재명 대표가 뭔가 이 흥분돼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근데 이 대표는요, 주어진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 범죄 행위라고도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이어서 보시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할 것 없이 주어진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또 정적의 제거를 위해서, 권력의 강화를 위해서 남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대선에서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패배했고, 제 몫이기 때문에, 제 업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또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역사의 죄인이죠. 그러나 지금 승자로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정권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일들은 저의 최대치의 상상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정권, 권력 길지 않습니다. 있을 때 잘해라. 네, 권력 길지 않다, 있을 때 잘해라, 이런 말까지 오늘 했는데요. 자, 설주환 변호사, 뭐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어요? 일단 오늘 좀 길게 가져간 것은 어찌 보면 영장 청구의 부당성에 대해서 조금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자,
왜냐하면 이제까지 의원들 개별적으로 만나서 아마 본인의 입장을 설명을 했다고 저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지지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당 내에서 좀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정말 좀 설명을 듣고 싶다. 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무고한 것은 믿는데 왜 무고한가를 알고 싶었다는 내용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저는 소상하게 설명을 했다라고 네.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영장 청구가 과연 그냥 단순히 사법적인 영장 청구인가, 순수히 그것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그렇게도 판단합니다. 이게 검찰에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영장 청구서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오히려 정치권의 검찰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보라고 어떤 정치적인 논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영장 내용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예. 이재명 대표가 정말 그 구속영장 청구서의 부당함을 얘기했고, 또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돌보지 않으면서 오히려 야당 대표에 대한 끊임없는 수사를 이어가는 거에 대한 비판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뭐 대선 패배 엇보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여기 대해서 반박했던 적이 있었죠. 같이 한번 보시죠. 이게 다 뭐 대선에서 졌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대표 말씀대로라면 만약 자기가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거다, 이런 말처럼 들리거든요.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무식 위원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그 좀 예상보다 긴 시간을 할애해서 네. 기자회견을 했고, 그 내용과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오늘 이야기하면서도 저는 제가 듣기로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불리한 부분은 좀 빼거나 아니면 좀 왜곡시켜가면서 했던 것들 몇 가지 저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밑에 그 자막에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이 바뀌고 검사가 바뀌니까 판단이 바뀌었다. 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자기가 억울하게 죄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예.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까 바뀐 게 아니고 중간에 하나 빠진 게 있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계속 드러나고 있고, 그런 새로운 사실을 입각해서 새로운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와 자료가 확보됐기 때문에 네네. 정진상, 김용, 최측근이 구속 기소된 거 아닙니까? 예.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전혀 그 사람들에 대해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 중간에 분명히 하나 더 있는데, 이걸 빼고 네. 그냥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까 예. 기소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유리한 것만 빼고 또 불리한 것은 없앤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오늘 이야기하면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된 자세한 그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남 FC 사건 관련해서도 굉장히 오늘도 팩트가 틀린 이야기가 나와요. 대선 이후에 새로 수사를 했다. 이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대선 이전에 이미 그 고발인이 이 혐의 없음, 불송치죠. 불송치로 결론이 나니까 이의 제기를 했고, 이의 제기를 받으려서 성남지청에서 재수사를 요구해서 그게 진행이 되는 상황에 그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위에 있는 지청장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사표 쓰고 나갔다는 게 언론의 보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성남 그 FC 사건이 새로 수사가 된 게 아닌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도 분명히 무혐의라는 단어를 또 썼습니다. 그때 한동훈 장관도 무혐의가 아니고 불송치라고 분명히 바로잡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라는 말을 또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 대표 오늘 한 이야기가 뭐 그동안 했던 이야기 똑같은 맥락에서 정적 제거, 야당 탄압 이야기 합니다만, 90분을 쓰든 뭐 900분을 쓰든 국민들이 보는 바는 똑같고요. 그 긴 시간에 그 기자 간담회 끝난 다음에 기자들 질문 딱 한 군데 집중이 돼 있죠. 그래서 불체포 특권 어떻게 할 겁니까? 네. 판사 앞에 쓰실 겁니까? 안 쓰실 겁니까? 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전히 옹색하다. 네. 아까 한동훈 장관의 그 말이 국민들의 심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자, 한동훈 장관이 오늘 국회에 출석하면서 이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자, 이 대표 발언과 비교해서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야당을 파괴할까? 어떻게 하면 정적을 제거할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구도를 바꿀까?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점점 험해지시는 거 말고는 뭐 새로운 얘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새로운 얘기가 있나요? 그냥 하던 얘기 하신 거죠? 오늘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영장 내용들을 보면 이게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니라 대국민 선전전을 위한
선전문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치 국민의힘 성명서 같은 그런 내용이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자세히 안 읽어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 읽어보시면 될 문제 같습니다. 그거를 그냥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시고 상세히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수년간 똑같이 반복되는 논란인데 여전히 재탕 삼탕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새로운 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작과 왜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대표님 말씀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겁니다.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까지 하셨던 그 이야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면 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고 그럼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취지입니다. 자, 최단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영장이 굉장히 허술하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영장이 허술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 영장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굉장히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검찰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허술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의 말처럼 어차피 이 영장은 검찰이 청구를 하는 것이고 이 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영장이 허술하다고 하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는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법원에 가서 이 얘기를 그냥 하면 되는데 굳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여론전을 펴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사를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어떤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이 혐의와 증거에 입각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고 어떠한 현재 정적 제거를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여론전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두 번째는 여기에서 새로운 얘기가 있나요라는 것은 예. 어차피 새로운 사실의 증거라든지 아니면 검찰에서의 주장이라든지 법원에서 주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은 예. 본인들의 지지층을 결집한다든지 아니면 대국민의 여론전을 펼치면서 본인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것을 어떤 외부적인 것에서 네. 법원에 압박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 임세현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이제 멈춘 지가 100일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보도에서 사라지고 한동훈 장관만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어쨌든 공무원인데 공무는 안 하고 계속 정치 행위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안 하시니까 도어 스태핑 계속 하시는 거는 좋은데 어쨌든 국무위원 그리고 본인이 일국의 장관이라고 하셨는데 일일이 정치인의 발언 하나하나를 이렇게 받아치는 모습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고요. 지금은 야당 대표가 한 말을 받아치시기도 했지만 이전에는 뭐 그냥 국회의원들 한마디 한마디도 다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그동안 이렇게 장관이 언론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을 계속 받아치는 것 이런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우리나라의 장관은 한동훈 장관만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론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여론전은 검찰이 사실 그 법무부 출입 기자들을 통해서 그동안 계속 여론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있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흘리면서 마치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시키는데 여론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네. 물론 예상은 했습니다만 그러한 시나리오에 맞춰서 구속영장까지 야당의 어쨌든 그리고 원내 일당의 대표에게 청구된 상황에서 이런 일련의 상황들에서 당대표가 그동안은 설명을 안 했었는데 설명할 기회가 어떤 땐 필요하기도 하고 기자들도 알고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또 이야기한 부분, 윤석열 정권이 구치소에 갇혀 대기하는 모습 또는 수갑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또 했습니다. 한 장관 목소리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윤석열 정권이 하고 싶은 일은 아마도 이런 걸 겁니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또 영장 심사가 끝난 후에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또는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지요. 체포 동의안이라는 것 자체의 말이 어감상 뭐 구속을 결정하는 것처럼 들리는 면이 있어서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체포 동의라는 것은 구속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판사 앞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판사 앞에 가게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뭐 의도적으로 뭔가 이 범죄자의 모습을 이 정권이 보여주려고 한다 그랬더니 한동훈 장관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판사 앞에만 서게 해달라는 것이 이게 바로 구속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배승기 의원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뭐 체포동의안 자체가 이 가결된다고 네. 해서 구속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예. 판사 앞에 가서 구속이 맞는지 아닌지 여부를 실질적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요. 아마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건 심사를 받고 난 후에 그다음에 구치소에 잠깐 수감돼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혹시나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꼭 나를 그렇게 창피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그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모습은 외부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 수갑 찬 모습도 그 카메라에 찍히진 않아요. 우리가 그 웬만한 그 기결수들도 수갑 찬 모습은 그 카메라에 담기지 않도록 다 숨기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마도 이 자신을 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나는 구속될 사람이 아닌데 이런 의미긴 한데 그렇긴 하더라도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판사 앞에 가서 영장이 그 청구가 되면 다 거치는 절차들이거든요. 네네. 자신만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거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한 번 더 바꾸서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표만 무슨 특별한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이 대표라고 특별 대우 받을 게 뭐가 있느냐 똑같은 절차인데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재명 대표 어제도 국가 권력 갖고 장난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 좀 거칠게 쏘아붙였다 이런 해석들이 많았는데 오늘 한동훈 장관 여당 반박 함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습니까?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를 하느냐, 가만히 맞아라 라고 하는 것, 이게 깡패의 인식이라고 생각됩니다. 폭언에 가까운 말씀을 썼습니다마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두려움에 떨면 말이 강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대통령을 깡패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세요? 제가 깡패를 깡패라고 뭐라고 했다고 민주당은 굉장히 뭐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자, 설조 변호사, 이 깡패 발언 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 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유독 깡패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참 어렸을 때 듣던 단어였는데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 그 검사 시절에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어떤 보복 행위를 하면 그게 검사가 아니라 깡패이지 이런 얘기를 지금 빗대어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말처럼 어떤 국가 권력을 남용해서 어떤 정적을 야당 대표에 대해서 그것도 대선 이후에 자신과 경쟁을 했던 후보에 대해서 끊임없는 수사를 해서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권력 남용이라도 볼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기존에 불거졌던 예를 들어서 대장동, 그 다음에 성남 FC 사건, 이것도 뭐 의혹에 불과하지만은 이거에 대해서도 또 안 되니까 또 예를 들어 백현동, 무슨 정자동, 정말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뒤집어 엎어서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정상적인 검찰권의 행사입니까? 네.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 그런 점을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빗대어서 하신 말이고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을 저는 이것을 뭐 대통령이 이퀄 윤석열 대통령이 깡패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네. 아닌데 정치권에서 좀 그 깡패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조금 왈가왈부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깡패 발언이 어제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관심과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대통령을 깡패로 지칭한 것으로 오해될 수밖에 없는 발언이죠. 근데 당시 윤석열 당시 검사가 저 이야기를 국회 가서 했던 이야기는 아니요 그 언론에 가서 했던 이야기는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일개 검사라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개인의 사적 보복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그건 깡패다 하는 짓이지 검사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일반론을 원칙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일개 검사조차도 수사권에 대한 어떤 활용은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됐고 민정수석실도 폐지를 했습니다. 예. 실제로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이 대통령실이 검찰에 대한 지휘를 하거나 장악할 수 있는 제도가 아예 없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당시 일개 검사도 지휘권의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썼는데 지금의 검찰이 지금 현직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소환하고 구속영장 청구하는데 무슨 보복 심리를 가지고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고 2023년에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네. 기본적인 저는 신뢰가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아까 뭐 구속영장 청구를 하니까 무슨 구치소에 대기하고 수갑찬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십시오. 과거에 전직 대통령 다 그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그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법치주의라는 것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엄청난 돈을 가진 재벌 3세든 엄청난 권한을 가진 전직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형사사법 시스템이라는 공평한 윤리와 원칙 절차에 의해서 그걸 다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죄가 없으면 거기서 기각이 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기각이 됐었어요. 다시 또 청구를 해서 나중에 다시 구속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 그다음에 정말 대통령이 깡패처럼 보복하려고 하고 있다. 그다음에 범죄 구속영장 청구에 아무 내용이 없다라고 자신 있으면 네. 정말 국민들은 그거 한마디예요. 그럼 판사 앞에 가서 예. 그냥 하고 나오세요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는 그 논리에 대한 그 답변에는 제가 볼 때 네.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폐지 공약 내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깡패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된다. 대문도 닫아야 한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한번 과거 발언과 비교해 보실까요? 불체포 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던 것입니다.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불체포 특권 내려놓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려고 하셨던 것은 아예 뭐 계획이 없었던 걸까요? 정말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이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되고 대문도 닫아야죠. 상황이 참으로 엄혹하게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상황이 바뀌었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본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게 1년이 안 됐는데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 이런 취지인데 최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본인 스스로가 본인은 깨끗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 같은 것은 필요 없다. 그리고 불체포 특권의 폐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처음에 지금 이 총선에 나왔을 때에도 방탄을 위해서 총선에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도 똑같이 이 불체포 특권에 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의 대표가 됐고 지금 야당의 대표가 돼서 이제 불체포 특권의 공약을 그럼 파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폐지 공약을 내놓을 때 상황이 달랐고 지금은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무법천지이기 때문에 단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현재의 그런 무법천지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만들어서 본인에게 죄를 더 씌우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일관되게 이러한 검찰의 수사는 정치적인 수사이고 본인을 망신 주기 위한 수사이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설주원 변호사님께서 뭔가 안 되기 때문에 성남FC, 대장동, 뭐 지금 쌍방울 이외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 너무 혐의가 많기 때문에 앞서서 있던 것들이 하나둘씩 끝나면서 새로운 혐의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수사는 하다 보면은 새로운 그런 증거들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혐의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검찰이 없는 혐의들을 그렇게 많은 혐의를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많은 혐의와 관련된 진술과 증거들을 조작할 수 있을까요? 현재의 사법 시스템은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대표 저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무법천지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와서 공약을 폐기하고 지금 본인의 스스로의 불체포 특권을 노려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신뢰할지 그 네. 부분은 스스로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 대변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윤석열 정권이 불체포 특권이 과연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왜 필요한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검찰 국가다, 검찰 독재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단면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결국은 촉발된 것이 이 대장동 이슈인데 대장동의 먹이를 따라 가보니 이재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50억 클럽, 약속 클럽 그 안에는 들여다보면 뭐 박영수 특검이라던가 뭐 등등 이제 나중에는 가까웠던 조우영 씨라던가 그리고 박영수 특검의 뭐 이종 사촌 뭐 등등이 다 그쪽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는 굳이 안 보려고 하고 괜히 등장하지도 않는 이재명 대표에게만 이렇게 계속 죄를 뒤집어 씌운다는 모습 이런 것이 바로 정치 탄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셨는데 과연 지금은 평등한 건가? 지금 곽상도 건만 봐도 곽상도 의원 건만 해도 50억 무죄 나오는 거 그 어떤 국민이 이해합니까? 그리고 사실상 이 50억 클럽도 관련된 분들이 딱 곽상도 의원만 기소가 됐어요. 다른 분들은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무죄가 됐다. 근데 그럼 과연 이게 정상적인 지금 시스템이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불체포 특권이 오히려 필요한 이유를 지금의 정부를 통해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승규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불체포 특권 필요합니까 지금? 어떻게? 이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과거에 자신이 한 말이 있잖아요. 자신이 그렇게 깨끗한 정치인이고 나는 불체포 특권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갑자기 도둑과 강도가 날뛰는 세상에 와서 안 된다는데 제 주변에 도둑과 강도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도둑과 강도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아마도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에 서 있는 아마 뭐 윤석열 정부를 강도와 도둑이라고 표현한 거 아닌가 싶은데 네. 근데 이 모든 수사가 사실은 재밌는 게 이 정부에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모든 게 시작된 수사고 그때 네. 나온 의혹인데 예. 다만 이 정부 들어서 그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 뿐인데 새로 나온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할 그 재판부는 네. 그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김명수 법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김명수 법원까지도 자신한테 불이익을 줄 그런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객관적으로 법원에 가서 받아보면 법원은 뭐 윤석열 대통령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받아보면 이렇게 한 90분 동안 자신의 그 논지를 편다면 네. 법원에서 당신 말이 맞다. 영장이 그렇게 합법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받으면 체포동의안 소신도 지키고 그다음에 본인에 대한 그 부당함도 다 설명할 수 있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날개를 달고 그래서 당당하게 윤석열 정부와 맞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안 하는 걸까요? 말과는 다르게 자신이 없어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국민들은 가지게 될 겁니다. 예. 자, 뭐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 부결에 사실상 민주당이 뭐 곧 할 것 같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뭐 이 반란표가 있지 않겠냐 그러는데 뭐 대체로 일단 부결 쪽으로는 가고 그다음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들이 민주당 내에서 좀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자, 오늘 이재명 대표의 장시간의 기자회견에 맞서는 성격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에서 티타임을 또 상당히 긴 시간 가졌습니다. 자, 뭐라 그랬냐? 검찰에서 말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는 할 말이 많아 보이는데 이 법정에서 그걸 들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뭐 그런 입장을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아까 보면 오랑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했던 것 같아요. 낙인 찍는 건 정말 부적절하다. 도둑, 조폭, 깡패, 오랑캐. 이 사법기관에 대해서 이런 식의 말이 과연 옳으냐? 이런 주장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가 하는 거는 형사사법체계를 해치는 발언이다. 신뢰성을 해치는 발언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요. 검찰에서 티타임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구속된 측근 비리에 대한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죄질이 중하다. 뭐 본인은 몰랐다 하지만 이게 본인을 거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검찰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려고 했던 거.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추가 이익, 성남이 가져야 될 추가 이익을 포기한 것. 이게 배임의 한 혐의다. 이런 주장도 했고요. 그다음에 보여주시면 확보한 증거로 이제 법정에서 혐의를 소명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제시하는 증거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수사팀에 대해서 모멸감을 주는 행위는 뭐 적절하지 않다, 부적절하다는 입장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428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범죄 영장 청구서에 보면 기재가 돼 있는데 이걸 마치 아무것도 안 적힌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거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건 뭐냐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환수한 이익이 5천억이 넘는다. 지난번 선거법 관련 대법원 결정에서 판결에서 그걸 인정했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검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비용 다 들어간 거 빼고 남는 이익에 대해서 더 할 수 있는 걸 했냐 못했냐는 거지 그때 대법원에서 판단했던 것과는 보는 시각이 다르다, 기준이 다르다 이런 입장도 이 수사팀에서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재명 대표의 반박에 대해서 다시 이제 재반박하는 형식이 됐거든요. 자, 최단비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는 예전에도 본인이 이 시장으로서의 가장 큰 치적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결국은 지금 검찰에서는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줬다고는 하지만 상당한 이익을 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그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요. 하지만 지금 현재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줘서 지금 현재 성남시와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수익을 얻지 못한 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확정 이익에 대한 계약을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네.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뭐 성남시가 이익을 더 많이 얻었다는 부분이 배임의 성립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항상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에서 이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익이 있다라고 해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에서 확정 이익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확정 이익에 대한 계약을 했고 그 이후에도 물론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수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수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다는 데에 있는 것이지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예. 법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 설 변호사 어떻게 반론? 일단 검찰 오늘 그 간담회 내용은 솔직히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제 당 대표 이재명 뭐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피의자이지만은 어떤 정치인 이재명 당 대표로서 오늘 본인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반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굳이 저는 저렇게 발언을 따박따박 한다는 그 자체가 그 뭐 옳은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본인들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저는 했다라고 보는데 저는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내용적으로 보면 만약에 검찰에 오늘 설명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검찰의 입장을 그대로 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떤 지자체도 환수하지 못하면 일단은 민간 개발 다 맡겨야 됩니다. 일단 민관 공동 개발 사업을 해서 적정 이상의 금액을 환수하지 못하면 다 배임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지자체장이 민관 개발하겠습니까? 다 그냥 민간으로 다 넘기고 말지. 그러면 어떻게 그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을 위해서 환수 조치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다고 한다면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 말이 맞다고 봐요. 앞으로 그러면 무슨 지자체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검찰한테 먼저 미리 검사 맡고 이거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거 합법합니까? 합법적입니까? 이런 내용을 물어봐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검찰의 지금의 논리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부분에 배임에 한정한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검찰의 입장이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검찰 측에서 이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그 팀에서 아마 티타임을 한 것 같은데요. 예. 저건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장시간의 반박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검찰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한 입장에서는 정확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입장에서 정확히 좀 반론을 제기한 것은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할 때도 당시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입장을 냈어요. 이게 정치적으로 개입하려는 게 아니라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을 했기 때문에 그 검찰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총책임자로서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의 저 티타임도 그런 맥락에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조포, 깡패, 모랑캐, 도둑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조포, 깡패, 도둑 잡는 게 검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거꾸로 지금 조포, 깡패, 도둑이 지금 검찰이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수사를 받고 있는 검찰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그 설명을 하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5,503억 원이 지난번 그 도지사 시절에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에서 무죄가 나와서 대법원이 인정했다고 하는데 저것도 굉장히 그 교활한 논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잘 아시지만 그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이야기 뭐냐면 네네.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왔을 때 내가 대장동 사업을 해서 5,503억 원을 환수했다라고 TV 토론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고발한 사람은 뭐냐면 그걸 환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된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허위사실 공표의 시점이 제대로 된 확정된 이유냐 아니면 그 이전이냐를 놓고 대법원에서 그게 맞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무죄란 것이지 네네. 그 당시 그 기준인 5,503억 원에 대한 산술적 통계가 정확하다는 이야기 한 게 전혀 아닙니다. 예. 그걸 끌어들여가지고 그때 5,503억을 환수했다고 대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은 네. 정말 명확한 논리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예. 설주환 변호사의 이야기한 것처럼 배임에 대해서 그러면 적극 행정을 해가지고 민간의 그게 뭐 공모해서 하는 것을 다 그건 허락받고 해야 되느냐 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검찰이 보는 것은 민간 합동으로 하든 민간에게 이 사업을 맡기든 간에 정확한 절차와 방법에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검찰의 배임을 거는 건 뭐냐면 짜고 쳤다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유동규, 정진상 등등이 짜가지고 그 유동규랑 연결되어 있는 그 3인방들 대장도 일당하고 미리 사전에 다 공모해서 짜가지고 걔들에 맞는 맞춤형 사업 공모 계획서를 내고 그들의 이익을 최대화해주기 위해서 성남시에 돌아가야 될 이익을 뺏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업자에 줬다는 것 자체를 시비 거는 게 아니라 공정한 절차와 투명한 방법에 의해서 민간업체에 가는 건 맞는데 이걸 미리 사전에 알고 있는 일당들과 짜고 쳤다는 거예요. 짜고 치는 것은 절대 이건 배임에 해당되죠. 알겠습니다. 자, 이 배임을 둘러싸고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는 뭐가 배임이냐, 성남 시민을 위해서 한 건데 그리고 환수 많이 했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합니다만 검찰에서는 지분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1을 갖고 있었고 뭐 본인들이 다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초과 이익에 대해서 왜 그냥 내버려 뒀느냐. 그 부분에 대한 점을 지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 났던 그 부분과 검찰이 들여다보는 거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이런 입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표가 오늘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검찰이 야당 대표라서 구속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영장 청구 부당성을 강조했는데요. 자, 이원석 검찰총장 설명하고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게 야당 대표라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해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 부인은 어떻게 됩니까? 구속해야 될 이유가 더 커집니까? 저희가 야당 대표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수사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닙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계실 때 그 당시 이루어졌던 각종 경제적인 비리 또 공직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뿐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 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지역 토착 비리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죄질이 나쁘다. 왜냐? 인허가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뭐 이렇게 서로 대가를 주고받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자, 임세현 대변인, 그 야당 대표라서 지금 구속하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영장 내용에 보면은 뭐 좀 약간 다 애매한 표현이 나오고 주어가 사실상 딱 이재명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장 청구의 여러 가지 이유가 범죄가 중하거나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요 세 가지 부분 아닙니까?
근데 도주려 뭐 당연히 야당 대표가 어디 도주할 일 없을 것이고 증거는 지금 뭐 수십 번 수백 번 압수수색했었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일을 크게 하는 건데 그 안에 아까 말씀하신 그 대법원을 뭐 5천억이나 7천억이니 막 이렇게 해서 약간 사안을 중대하게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말미에 또 뭐 이게 야당 대표라서 어떠한 정치적 힘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힘으로 무슨 뭐 이거를 증거인멸을 할 거다 막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속영장 사유에 우리 야당 대표로서는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네. 정치적 영장 청구다, 예. 여론몰이용 영장 청구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네. 애초에 영장이 나오기 전부터 아마도 검찰에서는 있는 거 없는 거 뭐 살라미로 다 엮어가지고 1차 치고 또 일부러 이제 회기 때 뭐 방탄국회 만들려고도 2차 치고 3차 치고 해서 마치 방탄을 만들고 당대표에 대해서 망신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애초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고 그래서 대통령 부인은 어찌할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의 중요한 건 물론 야당 대표가 공적인 위치로서는 매우 서열 7위 할 정도로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대통령 부인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현안에서 대통령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사할 생각조차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아까 검찰에서는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야기도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또 전시회 기획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 계속 수사해서 판단을 하겠다, 보강하겠다 이런 입장을 또 이야기를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최선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예를 들면 저는 일단 이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을 해야 된다. 어떠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검찰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야당 대표로서 하는 게 아니라 기초단체장으로서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야당 대표로서의 방탄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 방탄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은 민주당사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을 때 압수수색을 못하게 의원들이 막았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뭐 영장실질심사도 할 때도 지금 체포동의안도 지금 부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금 야당 대표로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거나 아니면은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오히려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돼야 한다면 하면서 예를 들면은 타겟을 바꾸는 거죠. 예. 그러면 대통령 부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대통령 부인과 이재명 대표는 별건이에요. 근데 항상 본인의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 대표는 그 타겟을 바꾸면서 김건희 여사를 끌고 들어갑니다. 저는 이 부분이 왜 김건희 여사를 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 대표가 이 수사 같은 경우를 정치적인 수사로 정의를 내리면서 이것을 어떤 프레임을 전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네. 본인이 어떠한 죄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예.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회 시간 돌아왔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체포동의안 설명을 검사처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동훈 장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장관이 뭐 어차피 부결된다고 힘 빼지 말라는 건 대충 하라는 거냐 공감하기 어렵다 즉각 반박했습니다. 보시죠. 체포동의안의 법무부 장관 설명은 검사로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의 하나에 이제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집중해서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검사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점잖은 권유를 드립니다. 다 나중에 다 그게 업보가 되는 것이다. 뭐 선의로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하고요. 다만 어차피 부결할 테니까 힘 빼지 말고 대충 하라라는 취지라면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고요. 공직자로서 임무를 다할 생각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하는 게 한동훈 장관이 체포동의안 설명을 할 때 뭔가 새로운 사실이 있을까?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까? 이런 부분일 건데요. 자, 배 의원 어떻게 보세요? 그럴까요? 네,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설명 때 예. 아무도 알지 못했던 깜짝 증거를 내놨죠. 그래서 예. 그때 당시에 녹음 파일을 틀고 뭐 소리까지 난다, 봉투 네. 소리까지 난다 이런 것까지 하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돈 받은 게 확실해 보이는데 이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이 민주당 의원들을 아주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도 사실은 어떤
검찰이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안 내놓았을 가능성이 뭔가 있습니다. 지금 네, 네. 그 검찰의 태도를 보면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하거든요. 글쎄요. 그냥 예. 영장 심사 받아봐라 그렇게 자신 있으면 이런 태도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의 얼굴에도 그런 자신감이 약간 비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네. 검찰이 뭔가 이재명 대표의 뭔가 패부를 찌르는 뭔가 예. 또 하나의 또 단서를 훅 하고 제시하는 거 아닐까 이런 또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예. 물론 9번이나 연속으로 또 똑같이 할 건가 이건 알 수는 없게 합니다만 네. 이 한동훈 장관의 스타일이나 성격을 볼 때 호락호락 그냥 대충 문서 읽고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문서 이외에 뭔가 새로운 걸 하나라도 보임으로써 네.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정당성이 있다는 걸 뭔가 강조하지 않을까 예. 이런 관측이 나오긴 하는데 아마 민주당이 지금 벌써부터 저렇게 대충 하라는 식의 너무 나서면 너 그게 업보된다 경고하는 건 그거 할 것 같은 그런 약간의 우려가 담긴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 뇌물죄 수사에는 베테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제3자 뇌물죄를 주장했고 그 부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듯이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본인이 재가를 했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아까 지금 배승기 의원 말씀하셨듯이 검찰에서 뭔가가 확실한 게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신호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빈약한 증거를 야당 대표 몰아붙였다가 검찰이 정말 위태로워질 텐데 이원석이라는 검찰총장 특수통 검사가 이걸 인정했다는 거는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가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해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원석 총장 하늘과 관련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뭐 천라지망이라 그래야 되나요? 하늘에 이제 그물 크고 넓어서 섬긴 듯한데 이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금강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도덕경에 나오는 이야기 이걸 또 인용을 해서 뭔가 뭐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설명을 할 때 뭔가를 제시할 경우 그럼 뭐가 달라질 건가? 이 부분은 또 미지수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봉투 소리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패러디돼서 뭐 스스슥 소리 내면 이게 뭐 돈 주는 거다 이런 식의 그 비꼬임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의 설명이 독이 될지 득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다만 민주당 내에서 부결은 부결인데 뭔가 좀 전제 조건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체포동의안 가결 목소리도 좀 있었을까요? 가결? 네. 가결 안 돼. 대표님 설명하셨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할까요? 공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자원 가결은 안 될 거예요. 서른 의원이 이제 부결을 주장하면서 부결하고 나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니 갑자기 나가시더니 일치 단결해서 부결시켜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이후에 잘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셔서 상당히 모호하게 의도적으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게 뭔 소리냐? 그건 뭐 요번에는 부결을 시키되 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결단이라는 거다. 결단이라는 게 혹시 대표직 사퇴를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확고한 친명 의원들 말고는 의원들 속내가 참 복잡합니다. 어쨌거나 이 대표 체제 하에서 방탄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이 발버둥 칠수록 빠져드는 개미지옥 같은 이런 상황. 네, 부결은 시키겠지만 그 이후에 이 대표가 뭔가 책임 있는 행동을 좀 했으면 한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설 변호사, 당내 그렇습니까? 실제 뭐 저런 의견을 가지신 의원들도 충분히 계시다는 거 저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원들 중에서도 뭐 저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민주정당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탓을 한다는 것도 저는 불필요한 내용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의견들 그리고 다 전부 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시는 것도 민주당을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원들의 어떤 민주적인 절차와 정당성에 의해서 뽑힌
민주당 당 대표를 만약에 어떠한 그 지위 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내려온다거나 이랬을 때는 전제는 있습니다. 당원들의 중의가 모여야 됩니다. 당원들의 대다수의 뜻이 그래 민주당을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당 대표에 있는 것이 옳지 않다. 민주당을 위해서라면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에서 내려오는 게 맞다. 라고 어떤 중의가 쌓였을 때 그것을 수용하는 자세로 당의 지도부가 가야지. 예. 어떤 뭐 당원들의 대다수의 의견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이 저렇게 예를 들어서 당 대표에 대한 지위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네. 저는 오히려 당을 흔들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예. 아직은 무르익지는 않았다라고 봅니다. 자, 근데 민주당 원로죠. 유인태 전 사무총장. 옳은 말씀 참 많이 하시는 분이기도 한데요. 자, 억울하면 영장실질심사 한번 받으라 그러면서 대선 이후에 좀 이 대표 행동이 좀 깨재재하다 이런 말도 해서 한번 보시죠. 그동안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여러 번 공약도 했으면 실질심사 받지 한번. 그럼 억울하면 굳이 꼭 그렇게 목맬 필요가 없잖아요. 최보동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좀 정치를 앞으로 하려고 그러면 좀 감동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선에서 지고 그 인천에 그 보궐선거 나가고 한 모양들이 어쩐지 좀 꾀재재해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대표한테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구속되면 어떠냐, 오히려 플러스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자, 이 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 대표직 사퇴 고민 질문에도 부정적이었습니다. 보시죠. 당 안팎으로 이제 대표님 거취와 관련해서 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말도 있고, 이제 공천권 관련해서도 좀 결단을 내려달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당이나 정치 세계에는 생각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일한 생각만 한다면 그거는 정상적 사회가 아니죠. 총선에까지 이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좀 나오는데, 이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죠. 오랑캐의 침입 자체를 막을 방법, 회피할 방법이 있느냐? 없죠. 저는 그게 정치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 나가게 되면 대표직 어떻게 수행하실 건지 사퇴도 고려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경기지사일 때 약 2년 동안 그 재판에 시달렸습니다만 그 사이에 경기도정은 꼴찌 평가에서 1등 평가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만둘 일은 없다 이런 취지로 들리네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아까 그 이야기 나왔던 그 허위사실 공표에 의해서 친형 강제 입원이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당선 무효형 유죄 나왔다가 대법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경기도지사를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판장에 계속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하겠다는 지금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어서 절대 전 당대표를 내려놓지 않을 거라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지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아까 그 서른 의원이라고 이제 그 유인태 전 사무총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사실은 이번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생각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영장 청구가 된 이후에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저는 물밑 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 저 서른 의원의 그런 저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우리가 부결시켜 주겠다. 한번 해줄 텐데 계속 나올 거고 그러면 다 죽는 거니까 이번에 확실히 부결시킬 테니까 그다음 당신이 알아서 결단을 내려라. 라는 식의 물밑에서의 일정 정도 이재명 대표와 비명계 사이에 일정 정도 의견 조율이 있었을 거라는 제 개인적인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게 아마 어제 오늘 사이에 서른 의원의 이제 오찬 해동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그걸 받아들였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하나 제가 시나리오는 뭐였냐면 그런 조직적인 타결이 아니면 개인적 반발이었죠. 그러니까 무기명 투표하기 때문에 그 체포영장 동의안에 대해서 들어가서 투표할 때 무기명으로 들어가서 투표소에 들어갔을 때 개인적인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냐의 문제인데 특히나 수도권에서 총선을 준비하는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별적 반발이 있을 텐데 그 개별적 반발은 이번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대표가 워낙 강하게 지금 그립을 잡고 있고 계속 만나서 지금 직접 만나서 회동하고 또 읍소하고 하기 때문에 개별적 반발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비명계와 이재명 사이의 조직적인 어떤 타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대표의 이제 정치적 결단 이걸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뭐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가 일치 단계를 하지 않을까. 이번엔 대해서는요. 그런 전망이 더 훨씬 높긴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유튜브 방송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방송 일부가 나가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만나게 된 계기 설명했고요. 이 대표 도움으로 의원들과 토론회 가졌다. 이런 언급을 했었는데 한번 보시죠. 그 당시 내가 이제 리모델링 관련돼서 좀 유명해져가지고 언론 인터뷰라든지 그다음 칼럼하고 막 이런 걸 싣고 있었어. 이제 유동규가 리모델링의 선두자로 자리매김돼 있고 뜻이 맞은 거죠. 알라딘 램프의 진처럼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나타났어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입법을 해야겠는데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뭐냐면 국회의원들 몇 명 만나게 해주고 그래서 그때 이제 김진표 의원 만나고 보좌관도 만나고 그때 이제 김진표 조정식 만나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열기로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중강당 정도 하려고 그러더니 대강당 하재. 대강당 하는데 또 언제 하냐? 평일날 하재. 주말하면 국회의원들 잘 안 온다고. 하여튼 이재명은 그거 인연으로 만났어요. 예. 자, 입법 토론회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기사를 한번 찾아봤더니 그 당시에 문화일보 기사 같은 거 보면은 한 민주당 관계자가 당시 부대변인인 이재명 부대변인 요청으로 간담회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 있고요. 기사에도 그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이날 간담회에서 뭐 여러 이야기가 나왔고 유동규 씨 이야기 건의하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실제로 나오는데 자, 임세현 대변인.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 유동규 씨 유튜브 방송 뭐 중지해달라 이런 뭐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그걸 중재해달라라고 말씀드린 건 지금 좀 약간 그냥 소문이었고요. 네. 그런 건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뭐 이런 행사는 참여할 수는 있죠. 뭐 이분의 전문가면 저희도 가끔 토론회 같은 거 전문가 초대해서 얘기도 듣고 이런저런 뭐 토의도 하고 의원끼리 악수도 하고 심지어는 그 토론 관계자들은 의원실 가서 뭐 차담회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뭐 이런 토론회 몇 번 가서 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근데 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줬다 하는 근거는 사실 없어요. 지금 보면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뭐 부대변인이었다고 하는데 당에 지금 뭐 현재로도 부대변인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럼 30분의 1에 있는 부대변인이 사실 그렇게 큰 권한이 있지 않아요. 심지어 뭐 저희가 청와대에서 부대변인 할 때도 제가 마음대로 간담회를 열어달라 할 수 없는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의 부대변인이 어떤 의원들, 그것도 다선 의원들에게 이 뭐 유동규 때문에 이런 걸 해달라? 그거는 사실상 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뭐 그 당시에 김진표 최고위원이 간담회 열어줬어요. 조정식 의원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부대변인이 어쨌든 간에 소개를 해서 실질적으로 행사가 열렸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나중에 보면은 한나라당이었죠, 그때가. 그쪽에서도 이제 해달라 그랬는데 이미 민주당하고 했으니까 이걸 연 걸 보고는 괜찮다 싶어서 초대를 했다는데 그걸 뭐 거절했다 이런 이야기도 좀 오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요.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었죠. 보시죠. 이분이 원래 리모델링 하시던 분인데 저희 이제 선거를 어쨌든 도와주셨고 시설관리공단 거기에 그 직원 관리하는 그 업무를 맡았는데 직원 관리들을 매우 잘해서 이제 경기관광공사에 이제 공모를 했고 그 중에서 실력이 있어서 뽑았는데 정부 산하 기관에 무슨 중간 간부가 다 측근이면 측근 미어 터지겠죠. 충성을 다했어요. 유동규는 저 증인께. 충성을 다한 게 아니라 배신한 거죠. 유동규와 관련된 말씀 가까운 사람 맞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로 핵심적인 중요 인물이었다면 제가 사장을 시켰겠죠. 부정부패에 오염된 우리 이제 휘하 이제 임직원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놀랍고 매우 실망스럽고. 누가 진술했답니까? 유동규 씨가 누구한테 말했답니까? 들었답니까? 유동규 씨가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되죠? 네, 자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측근이라 그러면 뭐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지 그랬는데 인연은 참 오래된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부분들? 네, 유동규 씨가 말한 그 리모델링 사업하면서 만났다는 거는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지역 변호사 활동을 할 때 예. 이 리모델링 사업, 그다음에 아파트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우리 이 대표가 하여튼 뭐 아파트에 각종 관련된 인허가 문제나 아니면 리모델링 때 굉장히 많이 뛰어다녔고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 그래서 신상진 지금 현재 시장 얘기를 들으면 그 두 사람도 굉장히 관계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같이 지역에서 활동을 했는데 어느 날 이재명 대표가 오더니 아 여기 좋은 매물이 하나 났는데 투자 한번 해보시라. 이런 권유까지 자기가 받았다고 얘기를 할 정도면 굉장히 아파트 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건 맞고 그래서 아마 두 사람이 이 리모델링 사업을 갖고 뭔가 지역 운동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의기투합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정도면 사실은 이 정도로 찾아와서 이렇게 해주고 한 사이면은 굉장히 가까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기획본부장 한번 시키고 끝내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해온 관계인데 그렇다면 유동규 씨가 주장해왔던 정진상과 거의 완전히 의형제 맺을 정도로 그리고 수시로 가서 보고를 했다고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유동규 씨의 말이 그렇게 완전히 거짓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 대표는 하지만 거짓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시작이 벌써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유동규 씨의 지금 앞으로 계속 나올 1탄, 2탄, 3탄, 4탄 지금 계속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이재명 대표는 계속 해명을 해야 되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정진상 전 실장 측이 아마 이 재판부에 제지 요청 의견서를 낼 거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 차원은 아니랍니다. 민주당 차원은요. 근데 오늘 또 폭로했어요. 뭘 했느냐? 의형제 맺는 거 그리고 정책 결정이 몇 초 만에 했는지 한번 보시죠. 성공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이제 치러지니까 새누리당 쪽에서 연락이 오는 거야. 그래서 나로도에 다시 만났어. 김인섭이 가는 그 횟집. 거기서 이제 그 당시 새누리당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럼 그쪽하고 대화도 하라고. 그럼 걔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나는 이거 멋있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그때 김용한테 총무님 저 절에 나오니까 못 가겠네? 이번에 우리 그냥 한번 이재명 밀어볼까?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랬더니 자기도 그랬으면 좋겠대. 그래서 이제 정진상을 보자고 그랬어 나중에. 그래서 정진상 딱 만나가지고 정진상 나 김용 딱 만나서 우리 의형제 합시다. 그리고 한 분의 주권을 모십시다. 술 먹으면서 좋다. 우리 의계투합 한번 하자. 네. 그리고 이 내용 지금 당기지는 못했는데요. 현금 배당 1,800억 원에 대한 이 경기도민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던 거 그걸 이재명 당시 시장이 한 20초 만에 딱 결정을 하더라. 이런 내용도 지금 이어져서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동규 씨의 주장입니다. 유동규 씨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인연에 대해서 지금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검증이 필요하겠죠. 검증이 필요한데 지금 하나 둘씩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상당히 좀 좀 신경 쓰이는 그런 방송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설 변호사 이거 어떻게 제지가 됩니까? 일단 과거에 이제 조국 재판, 정경심 교수 재판 때 재판부에서 검찰에서 그걸 요청했었습니다. 조국 교수에게 SNS로 이 재판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을 좀 자제해달라라는 요청을 했었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그런 같은 내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유동규 씨가 저는 사적인 얘기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지금 공소 사실 이제 재판 내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렇게 예를 들어서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일방적인 의견을 저렇게 퍼뜨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이것은 여론을 또 환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지가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방금 전에 옛날 얘기 같은 거 근데 술 먹고 도원결이 남자들끼리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저런 내용 자체는 사실입니다만은 내용에 이제 이 이후에 정해진 어떤 내용들이 어떤 재판과 관련한 내용들은 본인이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본인을 위해서라도 저는 그게 전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도원결이 했다면은 정진상, 김용하고 같이 했으면 이재명 대표의 측근 아니냐 이런 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시점이 좀 다르지 않나요? 지금 철저한 변호사가 지금 평론하는 도중에 저 말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이 하나씩 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자기를 위해서 지금 입을 다물고 버텨주고 있는 정진상, 김용까지가 자기 측근이라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구속 기소됐습니다만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증거가 없다고 지금 버티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진상, 김용과 이재명 대표가 연결되어 있는 마지막 고리가 바로 유동규였다는 걸 지금 유동규 지금 저 본부장은 지금 오늘 최근에 와서 이제 계속 저렇게 구체적이고 생생하고 그다음에 살아 숨쉬는 것 같고 너무나 정황상 그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정도 이야기하면요. 제가 알기로 뇌물죄 같은 경우 진술밖에 없다고 했을 때 돈을 줬다는 사람과 돈을 안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재판부에 갔을 때 네. 돈을 줬다는 사람이 저렇게 생생하고 구체적이고 정황상 자세하게 일관되게 이야기하면요.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사람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유동규가 이재명 대표와의 측근으로서 보원결의에서 주군으로 모셨고 정진상, 김용과 저런 모든 일들을 다 상의했다고 하는 정황상의 저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갈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구속 기소가 되든 불구속 기소가 되든 어쨌든 기소한다는 거는 뭐 당연한 수순 같은데 좀 유동규 씨가 저렇게 외부에서 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또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재판부가 어떻게 결정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텐데요. 지금 악재는 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이재명 대표가 이 대북 사업을 뭐 맡겼던 이화영 전 부지사 쌍방울에서 2억 5천 받은 혐의 재판받고 있는데요. 추가로 현금 1억 원 그리고 명품 와이셔츠를 받았다는 정황이 더 나왔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사법 처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오늘 한 2년 넘게 끌었던 사건.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불법 정치 자금을 준 걸로 지금 야당 정치인 4명에 대해서 재판이 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기동민, 이수진 현 민주당 의원입니다. 이수진 의원은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고요. 자, 기동민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 보면 정치자금 1억 원, 200만 원 상당의 양복 받은 혐의,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500만 원 받은 혐의, 이렇게 이 검찰에서는 기소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관련자 진술, 통화 내역 다 확보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검찰에서는요. 그런데 이 두 의원 즉각 사실 아니다 반발을 했고 검찰 주장하는 시간에 난 딴 곳에 있었다. 독재다.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수진 의원도 부당한 기소에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임찬 대변인. 뭐 이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당에서는 할 생각입니까? 일단 그 라임 관련해서는 뭐 야당 이름이 그냥 이른바 밭등글 뭐 이런 걸 통해서 여의도에서 좀 많이 돌긴 했었습니다. 이게 돌은 지가 좀 됐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선 때쯤 돌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뭔가 이렇게 이름이 조금이라도 관련되면 그걸 쥐고 있다가 하나씩 시간차 보면서 그냥 하나씩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분들 의원들의 말을 보면 뭐 전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저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사자의 말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이 얘기가 도른 지가 뭐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 의원 두 분께 그리고 또 그 다른 것들 분들한테도 확인을 했었고 이 부분은 이 지금 당사자분들이 다 잘 적절하게 대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수사가 늦어진 게 이 정권 교체로 수사팀 바뀌었고 그다음에 김봉현 씨 도망갔었잖아요. 근데 잡힌 게 작년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2년 반 만에 기소가 이제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노조에 대해서 이 건폭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까지 원칙 대응, 노조 폭력에 대한 원칙 대응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생각난다, 옛날 직업 때 생각이 난다 이런 언급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2일이었죠.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 특별 단속에 나서는 문제 논의했었는데 국무회의 주재했던 모습 한번 보시죠.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왜 지난 5년 동안 이런 문제가 언론에 크게 안 나왔었겠느냐. 문제를 삼아서 불이익을 받는 게 싫었기 때문이 아니었느냐. 이제 끝까지 가야 한다. 조금 하다 마는 게 아니라 임기 말까지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적폐를 뿌리 뽑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 불법행위 단속할 때 생각이 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건 끝까지 가겠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했다는데 최순남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 건설 현장과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 노조와 관련돼서 노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가 예를 들면 원래비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불법 행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대 개혁, 노동 그리고 연금, 교육과 관련되어서 지금 노동과 관련돼서 불법 행위를 본인의 임기 내에는 꼭 뿌리를 뽑겠다 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예. 건폭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검사 시절에 불법 행위와 관련되었을 때 어떤 업무를 했던 그때를 다시 돌이키면서 검사 시절에 했던 것처럼 강하게 끝까지 엄단하겠다 이러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건폭이란 용어까지 이제 만들었죠. 건설 폭력 이런 건데요. 조폭과 뭐 비등하게 다루겠다 이런 취지로도 읽힙니다. 자, 어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이 3차 TV 토론에 있었는데요. 영상 보시죠. 울산 땅 사건의 핵심은 시세 차익이 아닙니다. 권력형 토건 비리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법적 책임 지시겠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왜 책임을 지라고 합니까? 질문을 했는데. 토건 비리라고 단정하시니까 내가 불법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내 모든 정치적인 생명을 걸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 황교안 후보께서 말씀하신 거짓이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기 은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여러 여론조사에서 저한테 조금 뒤져가지고 3위로 좀 내려앉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전당대회 레이스에서 도중에 철수하실 생각은 없으시죠? 아이고, ARS 그건 누가 믿습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부정하시는 겁니까? 저는 ARS보다는 오히려 면접은 여론조사를 믿습니다. 네, 일단 어찌됐든 뭐 3위로 밀려나시더라도 철수할 의사는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천하람 후보께서 희망하시는 거죠. 네, 뭐 땅치고 땅투기다 뭐 이런 의혹 제기가 됐었는데 오늘 김기현 후보는 프레젠테이션까지 열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뭐 허위사실 유포 법적 조치하겠다 이야기를 했고 안철수 천하람 후보 간에는 뭐 사퇴 논란도 불거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요, 배승규? 네, 지금 그동안에 그 경선 초창기에는 윤심 논란, 예. 그것 때문에 그 대통령실의 개입 문제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변수였고 그래서 그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 이것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눈길을 쏠렸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뭐 어떤 관심도도 높고 했는데 이 후반기로 가면서 그거는 이제 잦아들고 예. 지금은 네거티브가 중심에 서 있는데 예. 그 네거티브는 역시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기현 후보한테 집중돼서 네. 땅 투기냐 아니냐 이걸 갖고 하는데 네. 의외로 황교안 후보가 그걸 치고 나오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어요. 네, 네. 또 안철수 후보는 살짝만 발만 건드는 경우고 예, 예. 사실 황교안 후보가 의외로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가 연대를 하자고 제안을 했던 황교안 후보가 오히려 김기현 후보를 때리는 상황이 돼서 네. 야 이게 오히려 눈길을 더 끌면서 네. 이게 마지막 쟁점이 돼가고 있는데 예. 어쨌든 지금은 이 선두권 변화는 크게는 없어 보인다. 네. 근데 이 오히려 2위, 3위, 4위 간에 눈길 잡기 경쟁이 있으면서 여기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마지막 쟁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100% 당원 투표잖아요. 근데 옛날 같으면 뭐 당협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시하면 다 먹혔는데 김은식 위원장. 예. 지금 당 맡고 당협이잖아요. 어떻게 요즘 먹힙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미 예? 또 80만 명 가까운 책임 네. 당원이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투표를 합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당협위원장이 하더라도 제가 핵심 당원들 한 500명 정도는 일일이 뭐 전화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그것도 힘들고요. 저희 송파병에도 3천, 4천 명이 가까이 됩니다. 3, 4천 명을 다 연락할 수도 없고 제가 예.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책임 당원들에게 현직 당협위원장이나 현역 의원들이 일일이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예전과 달리 불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보통 오더가 내려간다 뭐 이런 예.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건가요? 근데 이 지금 당 그 지지율이 나오는 거는 네. 그 지지층에서의 지지율인데 예. 지금 중요한 건 당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당원과 지지층이 상당히 다르다는 얘기가 예.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과 지켜봐야겠죠.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